매주 금요일은 기획 특집으로 지방분권 이야기들을 꾸며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행 자치 입법권의 한계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안이 자치 입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또 부족하다면 무엇을 보완하면 좋을지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김수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노영희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근데 먼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지금 전 대통령이 파면된 대통령이 24년 그렇죠. 지금 받았잖아요. 네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합당하다라는 식의 평가를 아까 내리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정의당은 턱없이 모자란다 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 이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식의 양극단의 반응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너무 생각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20년형이 선고가 된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동안에 최순실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인으로서 그 사건에 관여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재판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 출석을 해서 본인이 해야 될 절차를 제대로 밟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함부로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세윤 부장이 사실은 그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 실질적으로는 30년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형 요소를 고려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고 결과론적으로는 24년이라고 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5년 단위 혹은 3년 단위로 선고되는 것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조금 25년이 아니고 24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로부터 받았던 권한 이익과 관련된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판단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오늘 이 시간은 그걸 따지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누리꾼들의 그 분노는 지금 치달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분권 분야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개헌안 중에서 지방분권 분야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좀 아쉽고 약간 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헌법 전문과 1조 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향후의 권력 구조와 그다음에 그 행정력의 운영 방향을 지방분권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명칭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민의 직접 참여권을 강화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를 지역대표형 상원으로 구성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정도에만 머물렀다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나 세종처럼 특례를 부여받고 있는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에 있어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아쉽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긍정적인 요소랑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주로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면 긍정적인 요소는 많이들 얘기를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서 조금 부정적이라고 읽힐 수 있는 요소 중심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대답을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자치 입법권이나 혹은 뭐 지방자치, 그러니까 재정자치 관련된 네. 부분이 사실은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지방 그 자치 입법권 같은 것들이 행사가 되어 왔었는데 네. 사실은 그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고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나 흡족할 만큼 된 것인지 네.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금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 놓았다고 할 수 있는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예.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그 구성 비율이 8대2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액이 크고 또 걷기 쉬운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부 다 국세의 명목으로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국가에서 우선 걷어놓은 다음에 지방자치를 좀 하는 곳에다가 뿌려준다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방자치는 계속해서 예속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에 그런 네. 부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세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치재정권을 주고 지방세 조례주의를 채택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얘기를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선언은 확실한데 실제로 뭔가 적용이 될 때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쟁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하면 만나보시죠. 이제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주취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확정된 버스 내 반입 금지 품목 세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이 시시각각을 진행하면서 늘 이렇게 그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저겁니다. 분명히 그 조례라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더라.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 현행 법령에 뭐 근거하기만 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풀어주는 걸로 입법권이 과연 존중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그 이 지방 조례의 무력함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보게 되면 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27조에 보게 되면 조례를 위반했을 때 부여할 수 있는 벌칙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법령상 제약으로 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실제로 법률과 시행령 또 시행규칙 등에서 예. 굉장히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조례로 실질적으로 제정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사이에 않습니다.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입법의 여지가 매우 협소한 것이 예.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아니 시행령으로 그렇게 막 다 옥죄듯이 다 발표해놓고 니들 알아서 조례 정해봐. 이거는 사실 이율배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행령이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각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공백을 메꿔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체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네, 정도 맞습니다.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처벌이라고 느끼기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네. 사람들이 아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것들이 그 시행령이나 하는 것들하고 이제 어떤 식의 우위관계에 있는지 이거 약간 또 종속된 개념이거든요. 사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냥 권고적인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의 시민의 인식이 이제 사실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서 예. 그 부분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제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것들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조례로서 하기도 좀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서울시 무상급식 뭐 조례에 관련된 예. 부분도 있었었고, 또한 길거리 흡연자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또 조례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한강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든가, 또 뭐 층간 소음인 경우에는 혹은 층간에서 뭐
그 흡연을 하게 되면은 또 관리인이 쫓아가서 뭔가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흐지부지 되는 것들이 많았고 왜 그러냐면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대로 통과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자치 입법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좀 긍정적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 요즘에 자기 기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보 공개 요청하면은 정보 공개 해주잖아요. 그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게 1991년도에 청주시 조례에서 만들어진 아하, 것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지방에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법으로 건데. 이렇게 그렇죠. 반영이 된 경우군요. 그게 1991년에 만들어졌다가 1996년에 아예 법으로 이게 승격화가 돼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제대로 만든 조례가 있다면 사실은 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보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조례와 관련돼 있는 현행 헌법 규정 한번 봅시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자치 규정을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걸 그래서 바꾼 것인데 왜 이게 지방자치에 손발을 묶고 있다는 거죠? 일단 법령이라고 했을 때는 법률과 시행령까지를 보통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행령인 이제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부령이라든가 훈령, 심지어 규칙, 그리고 심지어는 지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구속력을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지금 저희가 배우기로는 령하고 조례는 동등한 거 아닌가요? 예, 오히려 령이 더 법적인 낮거나. 효력인 입장에서 본다면 조례와 시행령은 거의 대등한 효력을 대등한 가져야 관계죠.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방 행정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훈령이나 지침들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이런 조치들까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조례를 갖다 만들어서 령을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령에 의해서 조례가 완전히 꼼짝달싹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이 헌법 117조 때문이었군요. 아니 그러면 지금 사실은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부분을 법령에서 령자만 빼면 지금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번에 사실 밝혀진 그 개헌안 중에 하나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시행령이라든가 말씀하신 뭐 부령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령에는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훨씬 더 그 자치 입법권을 강화시킨 측면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다음 법령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입법권이 제한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게 사실상 이제 처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정할 때 법률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까, 박사님? 단순히 처벌의 문제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봄철에 많은 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등산을 하면서 음주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좀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실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산에 등산을 할 때 음주를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에서 특정한 지역의 환경을 특별히 보호하고 싶은데 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현행 기준으로 본다면 법률에서 특정하게 무슨 보호지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지정을 한 이후에야만 거기에 따른 환경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런데 보통의 일반 행정은 한편으로는 그 급부를 하는 행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규제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전혀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1949년 재헌헌법 당시의 규정이라고 하던데 이게 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정부는 혹은 우리 그 대통령제 하에서의 이런 그 상황은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중앙 집중형 정치를 아하. 택했기 때문이고 예. 이것은 물론 뭐 이제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예. 아마도 이제 북한과의 현재 상황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헌법이었기 때문에 아하. 이게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가 아주 이렇게 표면화되지도 사실 않았었던 것이고, 네. 물론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지방자치 관련해서 이 뭐 여러 가지 선거나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네. 그 이후에 사실은 지방자치 관련해서 지방을 좀 믿지 못하겠다. 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올 정도로 예. 그 전 사실 효과나 일부 성과가 지방은 아직도 뭐 믿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선실성 행정 같은 예. 걸 취하면서 예. 제대로 된 그런 그 뭐 지방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예. 뭘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조항 때문에 결국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그 주민들에게 일정한 뭐 권리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촉발이 되고 그렇죠. 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을 바꿔라 이러면서 얼마든지 반발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네. 또 어떤 권위들이 뭐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중앙정부에 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행령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에서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는 게 우리가 사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왜 굳이 자치입법권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사는 지역은 지역마다 특색이 다릅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또 같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산업 중심의 도시와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중심의 도시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런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제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획일화된 정책이나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그런 차이를 거의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네.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중앙정부는 지역마다 다른 부분들을 일일이 챙기지 못하면서 모든 부분들을 다 관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앙정부는 과부하가 걸리고 그렇죠. 또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서는 지방의 특색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방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네.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쟁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쟁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분명히 헌법에서는 뭔가 법령이라고 하는 말이 개선되긴 했는데 그것만으로 자치 입법권의 보장이 충분한가 하는 그 질문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지금 한번 그래픽으로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거죠. 그런데
개정안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범위는 확대됐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문제로 지적했던 그 지방자치법 22조 안에 있는 내용,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시 법률 위반이 필요하다는 건 그대로 놔뒀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다. 아까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일단은 이제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통령령이나 또는 부령까지도 구속되도록 현행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면 예. 지금 이제 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부령 또는 뭐 시행 규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례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고요. 그렇지만 결국 법률에 의해서 예. 뭐 의무 부과나 이런 것들은 다 또 위임이 돼야 되니까 관련 법률이 없거나 위임이 될 만한 그런 효력들이 없는 법률이 있다면은 조례가 힘을 못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지방자치법 22조에 있을 때 하고 예. 헌법에 규정되었을 때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라는 부분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즉 헌법상 권리와 관련되어 있을 때를 전제로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예. 22조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에 있는 모든 권리들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본다면 예. 적어도 이 규정이 헌법 규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기본권에 관해서 제약을 할 때에만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즉 현행 헌법 기준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37조와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적어도 법률상 권리에 대해서는 법률의 명확한 위임까지를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진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사님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이 헌법에 아주 명토바가 나서 모든 법률에 대해서 그렇게 그 위임받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뉘앙스가 확실히 다른 겁니까? 근데 그렇게는 해석되지 않고요.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법률가로서 바라볼 건데 예. 이런 식의 표현 이외에 어떤 식의 표현이 더 가능한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사항이라든가 걱정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법을 운영하거나 해석함에 있어서 대법원이나 뭐 헌재나 이런 쪽에서 이것들을 앞으로 이제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 지금 이제 민주주의 입헌국가제의 그런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국가제가 아닌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률하고 헌법 사이에서 조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제로 깔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이런 그 지방자치 입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만들어서 자치 입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좀 실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가운데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 이 개헌안이 좀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분 한 분과 좀 연결을 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김성호 자문위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네, 나와 안녕하십니까. 계시죠? 김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청와대의 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자치 입법권이 현행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주장을 하시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조례의 입법권의 범위를 법률의 범위로 규정을 하면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를 법률에 위임이 있도록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그동안에 공법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십 편의 논문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위헌 논란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서울 시민의 서울 시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정하도록 한다면은 이게 자치권의 심대한 침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그리고요, 그것을 아예
헌법에다 박아놓기 때문에 오히려 위헌의 요소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위헌의 요소는 없었지만 예. 자치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그렇죠. 이 네. 자치 입법권 부분이 어떻게 수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제정은 예. 그건 조례로 맡겨야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외국의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를 헌법에다가 규정하고 있는 예를 저는 선진국 헌법에서는 못 봤어요. 아, 네, 아 그렇기 그렇다면요. 때문에. 혹시 국회 헌법 개정 특위안이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국회의 그 자문위원회 견특위 자문위원회 안에서는요. 예. 오히려 조례의 그런 방금 말씀드린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는 당연히 조례의 입법권의 범위로 넣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예. 조례라는 명칭 자체도 앞으로는 지방 법률로 부르자. 아, 지방 법률로 부르자? 네, 법률로 부르자라고 자문위원회 안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 개헌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를 이게 헌법상으로 어떤 법률 유보를 규정한 거는 예. 이건 어떻게 개정의 여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아하, 사실은 이건 가장 이번 정부 개헌안 중에서 중요한 지방자치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고 예. 예, 이거는 개악이다. 예. 이런 말을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김성호 자문위원의 의견 우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성호 자문위원의 얘기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행 헌법보다 자치 입법권이 후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 의한 제한과 법령에 의한 제한은 명백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기본권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37조 2항에 있는 내용들하고 그대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 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을 해라. 예. 다만 법률상 권리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 그렇다면 조례로 제약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좀 다르게 평가가 가능하다. 박사님의 주장대로 해석이 된다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노 변호사님은 이 김성호 자문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고 예. 또 우리들이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개헌안이 나온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말씀하신 데 죄송한데요. 우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자치 입법권 관련의 개헌안을 국회안과 대통령안을 좀 비교해 봤어요.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정부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회 자문위안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외교, 국방, 국가존립 및 국세, 또 통화,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업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 입법권 자체를 그래서 법률이라고 이름 지어서 지방이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것만 보면은 사실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안이 조금 더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강화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률로 승격시키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중앙하고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당연히 국가 법률이 더 우선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사실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안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개헌안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혹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좀 더 격상시키고 좀 더 승격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지방정부에게
입법권을 강화시킨다고 그럼요. 하면은 또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부분들이 또 같습니다. 있을 것 같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지방자치 우리가 20년이 사실 됐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지방자치 자립도라던가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들이 사실은 선집사 행정에 불과하고 국민이나 그 주민의 그런 수준 같은 것들을 아주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고 마무리도 못 짓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그건 이제 재정 자립도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한 지방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또 서로 간에 이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상호 예. 충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게 너무 짧네요, 진짜. 네, 개헌안의 부분에 이 문구 하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죠. 예, 우리들의 그 자치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사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 이 국회에서 합의한 개정안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개헌안은 우리는 손에 쥐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의 판단들이 좀 필요할 때 아닙니까? 당부할 만한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리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 목소리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예.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주인이 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정책들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런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지방자치고 지방분권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예.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창하기도 합니다만 예.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 보면은 국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헌안에서도 지방 정치 그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예. 거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기본적인 모든 권리는 주민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헌법상 보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진일보한 개념이긴 합니다. 다만 그 논의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노출된 문제점들을 좀 더 생각을 해봐가지고 예. 좀 더 나은 국회 개헌안이 나오기를 좀 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시간은 너무 없어요. 그러게요. 우리 네. 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짧지만 개헌안을 다듬을 시간도 너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김수현 박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